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차 병리학 핵심 용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병리학은 질병의 기전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요. 사전에 이 단원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을 학습함으로써 단원 이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젠, 알레르기 항원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알러젠, 알레르기 항원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이나 꽃가루, 새우나 꽃게 같은 갑각류, 동물의 털, 금속, 약물, 달걀 등 식품 등이 모두 알레르겐이 될 수 있습니다. 알러젠, 알레르기 항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안티젠, 항원입니다. 안티젠은 대문자 A와 소문자 G를 써서 약어로도 많이 쓰고 있으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티젠, 항원은 인체 내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항체를 생산하게끔 하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체 내에서 이물질로 간주되는 물질의 총체입니다. 주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로서 단백질 성분이며 다당류나 인공적으로 합성된 물질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신의 몸속에서 생긴 변이세포,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불량한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것을 변이세포라고 하고요. 이것은 제거되지 않으면 암으로 분화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항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티젠, 항원입니다. 안티바디, 항체입니다. 안티바디는 대문자 A와 소문자 B를 써서 약어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안티바디, 항체는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의 결과로 생성되는 단백질 성분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이라고도 하고요. 면역에 관여하는 글로불린,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학용어로는 임뮤노글로불린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도 대문자 I와 소문자 G를 써서 약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안티바디와 면역 글로불린은 같은 것을 뜻하는 용어라는 것, 항체죠. 그리고 항체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물질이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안티바디 항체는 항원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 T 림프구와 B 림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B 림프구가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이라고 하는데 이 형질세포로 변화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병리학적 용어로 이렇게 어떤 세포가 다른 세포로 변화되는 것을 분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림프구가 형제세포로 분화해서 항원 특이적인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원 특이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알아야지 되겠죠. 이것은 어떤 항원에 대항해서 그를 해결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면 그 두 가지끼리만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체에 A라는 항원이 들어왔을 때 이 항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면역계가 A 항원을 제거하기 위한 A 다시 항체를 만들고 이 A라는 항원을 다 제거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A라는 항원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A 다시라고 하는 항체가 급속도로 많이 만들어지고 A라는 항원과 결합해서 제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A라는 항원에 A 다시라는 항체만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을 항원 특이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 만약에 A 다시라고 하는 항체밖에 없는데 B라는 항원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A 다시 항체는 B라는 항원을 제거할 수 없죠. 이 경우에는 다시 우리의 면역계는 B라고 하는 항원에 대해서 특이적인 B 다시 항체를 만들어야지 되고요. 그런 다음에 B 항원에 B 다시 항체가 결합을 하고 특이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티바디 항체는 혈액과 조직액, 눈물 같은 곳에 단백질, 임뮤노글로불린으로 녹아져 있게 되죠. 그리고 항원이 들어왔을 때 특이적으로
대항하는 항원에 결합해서 인체 면역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체들이 혈액이나 조직에 눈물과 같은 체액 속에 단백질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항원이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므로 체액 속에 녹아져서 면역 반응을 한다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토임뮤니티, 자가 면역입니다. 면역계가 자기 자신의 구성 성분을 이물질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오토임뮤니티, 자가 면역이라고 합니다. 원래 면역 반응은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외부의 항원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가 면역 반응, 오토임뮤니티가 발생하면 몸에서 자신의 기관이나 조직 내 물질을 외부에서 유래한 항원과 같이 인식을 해서 항체를 생성하고 이 조직 내 물질과 결합을 해서 파괴를 하기 때문에 조직은 손상을 입게 되죠. 이렇게 자가 면역, 오토임뮤니티가 발생을 하면 자기 자신의 구성 성분을 공격하면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시킵니다.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이나 전신 혼방성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그레이브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것들이 오토임뮤니티에 의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오토임뮤니티, 자가 면역에 의한 질환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면역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Acquired라고 하는 용어는 congenital이라고 하는 선천성과 대비돼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태어날 때는 없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획득된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cquired는 후천성, 그렇지만 획득된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cquired immunity 하면 획득 면역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는 없었지만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항원에 노출되면서 획득한 면역을 acquired immunity라고도 합니다. 자, 우선 그럼 여기에 나온 대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 Human Immunodeficiency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발병하는 감염병을 이르는 용어입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죠. HIV는 인체의 면역세포인 보조 T세포와 수치상 세포들을 우선 감염해서 파괴시키게 됩니다. 보조 T세포와 수치상 세포라고 하는 세포는 항원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 인체 내부 면역계에 공습 정보를 발령하는 그런 세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HIV에 감염이 되면 이러한 세포들이 파괴됨으로써 그 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항원인 적군이 인체 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면역계는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병원체, 항원들은 인체 내에서 더 많이 증식하고 발육하면서 인체를 손상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감염증이고 발열, 폐렴, 카포시 6종 같은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 이 질병이 나타날 때는. 그래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뒤에 붙게 된 용어입니다. 인펙션, 감염입니다. 인펙션, 감염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인체에 침투하여 증식을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체가 인체 내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증식과 성장을 해서 조직을 손상시킬 수 없다면 감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감염, 인펙션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을 해서 그 수가 인체를 손상시킬 수 있을 만큼 증식하고 늘어나고 결국 세포나 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상태를 인펙션, 감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염증과 혼동되어 사용하기는 하는데 염증과는 원밀히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정의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inflammation. inflammation은 염증이란 뜻이고요. 중간에 m이 2개 써진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inflammation. 염증은 유해한 자극에 대한 생체 반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혈관, 그리고 혈관 속에 있는 호중구나 대식세포, 이런 면역세포들과 이 면역세포들이 서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염증 매개체인 각종 사이토카인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생체 방어적인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목적은 세포의 손상을 초기 단계에서 억제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손상 부위에 파괴된 조직이나 괴사된 세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깨끗하게 제거되면 그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고 수복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원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상에 의해서 피부가 찢어지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이 부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은 복구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우리 인체가 손상되었을 때 해결하기 위한 정성적인 면역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염증은 질병이 아니고 생명체에 필요한 방어 체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스케미아, 허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보면 피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동맥의 수축과 협착, 그러니까 동맥이 짜부러들거나 아니면 협착, 좁아졌을 때 그러면 혈액이 잘 못 흐르겠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조직이나 장기의 산소 수요에 대해 혈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태를 이스케미아, 허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허혈 상태가 되면 조직과 장기는 생존에 필요한 산소나 포도당 등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직과 장기의 손상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허혈은 빨리 해결해 줘야지 되는 거겠죠. 좁아져 있는 부분을 넓혀주고 혈액의 흐름이 잘 돼서 조직과 장기로 충분한 혈액이 가고, 충분한 혈액이 간다는 뜻은 그 혈액 내에 있는 산소, 영양분 이런 것들이 조직으로 잘 전달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입니다. 이스케미아가 지속되면 조직이나 장기는 산소가 부족한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이폭시아, 저산소증은 인체 조직이 생리적으로 필요로 하는 산소가 양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태입니다. 특정 장기나 신체 부위에서 산소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하이폭시아라고 합니다. 조직에서 저산소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혈액 내에 산소가 풍부하더라도 조직은 앞서 말한 이스케미아,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을 때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면 산소는 풍부해도 조직은 저산소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내에 산소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빈혈, 그러니까는 혈액 내에 있는 산소를 조직으로 옮겨주는 운송 장치죠. 적혈구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혈액 내에 적혈구가 부족한 상태, 빈혈이라고 하는데요. 빈혈 상태도 조직의 저산소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폭세미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산소 혈증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폭시아와 하이폭세미아는 다른 용어입니다. 하이폭세미아는 혈액 내에 산소 양이 부족한 걸 말합니다. 하이폭시아는 혈액 내에는 산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정상적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직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하이폭시아라고 합니다. 하이폭시아, 하이폭세미아 용어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녹시아, 무산소증. 아녹시아는 인체 내 저산소증이 더욱 진전되어서 인체 조직에 극단적으로 산소가 매우 부족한 상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즉, 조직에서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인체의 장기는 회복할 수 없는 조직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심하면 그 조직은 괴사됩니다. 괴사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죽음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어녹시아, 무산소증. infarct, 경색입니다. 경색은 한자어죠.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혈전 등으로 혈관이 막혀서 조직으로 혈액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조직 세포가 산소가 없어서 죽게 되는 거죠. 괴사되는 상태를 infarct, 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nfarction도 경색의 명사형이 되겠습니다. infarct에 의한 질병은 심각하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심장의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는 심근경색증이 하나이고요. 뇌로 가는 동맥이 혈전 등으로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또 하나입니다. 심근경색은 마이오카디얼 인팍션이라고 하고요. MI라고 두 문자 약어를 사용합니다. MI라고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약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뇌경색은 cerebral infarction이라고 하고요. 뇌졸중의 다른 한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출혈과 더불어서 매우 중요한 뇌졸중이죠. 네크로시스, 괴사입니다. 비가역적인 세포 손상으로 조직의 세포가 죽은 것입니다. 비가역적이다 이런 뜻은 자극이나 문제되는 것이 해결이 되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음을 뜻합니다. 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손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혈액을 공급해 준다든지 해서 그 자극 상태를, 스트레스 상태를 없애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가역적이다 라고 하는데, 괴사는 비가역적인 반응입니다. 세포가 손상이 되고 결국 세포가 죽게 되는 것을 네크로시스, 괴사라고 합니다. 혈관이 폐색되어서 인팍, 경색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은 무산소증이 생기겠죠? 어녹시아가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 조직 세포는 산소가 없고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여 네크로시스, 괴사되게 되는 것입니다. 강그린, 궤저입니다. 괴사의 결과로 환부가 탈락되거나 괴사소가 부패하는 것을 강그린, 궤저라고 합니다. 괴사는 우측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새카맣게 되면서 마른 상태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이라처럼 되는 그런 괴사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건성괴저라고 합니다. 드라이 강그린이라고 하고요. 괴사 부위에 세균이 감염되면 부패하고 가스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습성괴저 또는 가스괴저 이렇게 부릅니다. 웻 강그린 또는 가스 강그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트로피, 위축입니다. 위축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위쪽에 있는 그림 4개의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라고 하면 위축된 세포는 아래 그림처럼 세포 크기가 작아져 있고 수축되어 줄어든 것을 위축이라고 합니다. 세포 크기, 부피가 작아지는 것을 에트로피, 위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위축이 일어난 조직이나 장기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이런 위축, 에트로피는 흔히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트로피, 하이퍼트로피는 에트로피, 위축과 반대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게 되면 위에 정상적인 세포 4개가 있는데 아래의 세포가 위에 정상적인 세포보다 훨씬 커져 있죠. 세포 크기, 즉 부피가 커지는 것을 하이퍼트로피, 비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포 크기가 커지는 이런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난 조직과 장기 크기 또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체의 골격근이나 심근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 수가 증가하지 않는데요. 운동이나 작업 부하가 많아지면 수는 증가하지 않지만 세포의 크기,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그 부분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이퍼트로피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퍼플라지아, 증식입니다. 하이퍼트로피와 다르게 하이퍼플라지아,
증식은 세포 수가 증가해서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면 오른 위에 4개의 세포가 있었는데 하이퍼플라지아가 발생을 해서 아래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숫자가 늘어났죠. 6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하이퍼플라지아라고 하고 증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세포 수가 증가해서 많아지는 것이 하이퍼플라지아입니다. 흔히 호르몬 분비가 촉진될 때 이러한 하이퍼플라지아, 증식이 많이 관찰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와 월경주기 초기에 혈중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궁에 영향을 주어서 자궁의 세포 수가 증가하고 자궁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플라지아, 증식, 디스플라지아, 이형성, 이 다르게 형성된다 이런 거예요. 우측 그림에서 보면 4개의 정상적인 예쁜 모양의 노말세포가 있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크기도 다르고 배열도 다르고 형태도 달라진 이상한 모양의 세포들이 보여지죠. 이런 경우에 이 세포는 이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디스플라지아, 이형성이고요. 정상 세포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세포의 크기, 형태, 세포 구성에서 벗어나서 비정상적으로 정상 세포와 다르게 변화하는 것을 디스플라지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다 에트로피든 하이퍼플라지아, 하이퍼트로피, 디스플라지아 이런 것들 다 세포에 유해한 자극이 지속적으로 될 때 세포가 그 자극에 대항하기 위해서 적응을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유해한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디스플라지아 같은 경우는 자극이 오래 지속되면 정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라지아, 이형성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신생물 암이라고 하죠. 신생물 네오플라즘이라고 하는데 이것과 유사해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궁 경부에서 인유도종 바이러스 자극에 의해서 흔히 일어나는데요. 만약 자궁 경부에 디스플라지아, 이형성 변화가 매우 심하게 되면 초기 암과 같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전암성 병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메타플라지아, 화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화해서 다시 생성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보게 되면 원래 세포가 손상이 되었다가 다시 재생이 될 때 원래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다른 세포로 바뀌는 이유는 유해한 자극에 잘 견디기 위해서 우리 인체가 적응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플라지아, 화생은 한 종류의 세포가 다른 종류의 세포로 변화하는 세포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예가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의 기관지의 원주 상피세포가 이 담배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담배 자극으로부터 자신의 기관지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상된 다음에 재생 과정에서 원주 상피세포가 아닌 중증 편평 상피세포로 대체되는데 이런 것을 화생, 메타플라시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메타플라시아, 화생이라고 하는 세포의 적응은 우리 인체가 불리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극이 사라지게 되면 원래의 세포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화생도 이형성과 마찬가지로 자극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원래 만드는 세포를 만들던 그 장기에서 다른 세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와 다른. 그래서 이 세포 분열 과정 중에서 변이세포가 많이 생길 수 있고요. 암으로 바뀌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내용은 다시 수업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그림에서 보게 되면 왼쪽에 길쭉한 원주 상피세포가 있는데 흡연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우측에처럼 납작한 평평 상피세포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화생은 언제 바뀌냐면 손상돼서 원주 상피세포가 없어졌을 때 다시 그걸 수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오플라시아,
신생이란 뜻이고요. 네오플라즘, 신생물이라고 하는 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오플라지아, 네오플라즘 다 신생물인데요. 이것은 인체 내에서 새로운 형태의 세포가 조절되지 않는 성상을 갖고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의 상피세포는 28일 주기로 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해요. 그런데 새로 만약에 여기서 돌연변이가 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28일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분화하고 모양도 달라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네오플라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오플라시아는 암성 변화라고 하고요. 그래서 신생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암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림에서 보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가 위에 4개의 예쁜 모양으로 되어져 있다면 이상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증식과 분열을 빠르게 하면 그것을 네오플라지아, 신생했다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이 조직 세포의 결과물들을 네오플라즘, 신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리아트릭스, 비만학입니다. 비만의학이라고도 하고 비만 수술을 포함해서 비만의 원인이나 예방, 치료를 다루는 학문을 베리아트릭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 매스 인덱스, 약어로는 BMI 대문자로 쓰고요. 체질량 지수를 얘기를 하죠. 자신의 몸무게, kg를 키의 제곱, 키는 미터로 측정을 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 값으로 나눈 값을 BMI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흔히 비만을 평가하는 지수로 세계적으로 인정하여 사용되는 공통 표준 지표이고요. 허리 둘레와 함께 인체의 비만도를 확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oncollogy, 종양학입니다. 종양학은 종양, 암의 병태 및 병인론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종양의 발생 원인 등을 연구해서 궁극적으로 암을 예방하고 진단 및 치료에 유효한 지견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을 총칭합니다. 학문적으로 oncollogy는 종양학이지만 병원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진료하는 oncollogy, 종양내과가 되겠습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요. 튜머, 종양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자라는 것을 튜머, 종양이라고 합니다. 원래 라틴어로 붙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스어로 부종을 뜻하는 onco스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종양은 엄밀히 신생물, 새로 뭔가 세포가 만들어지고 분열과 증식을 빠르게 해서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임상에서는 종종 혼용돼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튜머, 종양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환자나 보호자들에게서는 혹덩어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튜머, 종양과 관련된 질병은 뒤에 전미사로 OMA를 붙이게 되는데요. 지방종은 리포마, 암종은 카시노마, 흑색종 멜라노마, 림프종 림포마 이렇게 뒤에 전미사 OMA를 붙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OMA가 붙었다고 모두 암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종양이 아니지만 OMA가 붙는 용어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헤마토마, 혈종이라고 하는 거와 헤만지오마, 혈관종 등이 있습니다. 헤마토마는 손상을 받았을 때 피하 조직 밑에 피가 고여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헤마토마라고 하고요. 헤만지오마는 혈관의 기형으로서 이상한 혈관들이 모여서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헤만지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종양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한 것 덩어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종양처럼 조금 더 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OMA라는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양이 아닌 의학 용어 OMA가 붙은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benign,
양성의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양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이고요. 원래 양성이라는 것은 온화하다, 상냥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종양과 관련해서 비나인을 살펴보면 악성을 띠지 않고 조직 내로 침투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나인 튜머라고 얘기를 하면 양성 종양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인체에 나쁜 해를 미치지는 않는 암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왼쪽에 양성 종양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처럼 동그랗고 예쁘고 그리고 아래 조직으로 침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개를 통해서 쉽게 잘라낼 수 있겠죠. 그럼 재발도 하지 않을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비나인이라고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캔서, 암입니다. 세포에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과다하게 증식되는 것을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캔서는 그러니까 특징이 양성 종양과 다르게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주변 조직으로 침투해 가고 그래서 어디까지 뻗쳐 들어갔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발생 부위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여 전이되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캔서라고 하는 용어는 그리스어, 개를 뜻하는 용어고요. 영어로도 캔서라고 하면 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카르키노스라고 하는 개를 뜻하는 용어에서 온 단어이고요. 악성의 암이 개처럼 개가 지게발로 한 번 집으면 놓아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체 조직을 파고 들어가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성질 때문에 캔서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우측 그림에도 콩팥에 암이 생긴 건데요. 위쪽에 좌측에 보면 별 모양처럼 뾰족뾰족하게 조직이 자라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캔서는 이런 모양으로 자라 들어간다라고 해서 붙여진 용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malignant, 악성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흔히 양성 종양을 의미할 때는 benign tumor라고 얘기하고 악성암을 의미할 때는 malignant cancer라고 이야기해서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암 중에서 상피에 발생하는 상피성 암을 카시노마라고 하고요. 뼈, 근육, 인대 등 결합 조직에서 기원한 암을 육종 sarcoma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시노마, 사르코마는 암 중에서도 말리그넌트, 악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위에 그림,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 분열도 빨리 하고 세포 조직 속으로 어디까지 파고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세포 덩어리가 혈액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도 이동도 해서 또 거기서 암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말리그넌트, 악성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메타스타시스, 전이라는 뜻이고요. 메타스타시스, 전이라는 뜻이고요. 메타스타이틱, 전이의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 있습니다. 메타스타시스, 전이는 암이 발생 부위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다시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은 흔히 뇌나 뼈로 전이해서 암을 그곳에서 다시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 경우 폐에서 전이된 암은 골전이, 본 메타스타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이성 뇌암, 메타스테이틱 브레인 튜머 또는 메타스테이틱 브레인 캔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뼈나 뇌에서 암이 발생한 원발성 암, 프라이머리 캔서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스타시스 전이는 림프절이나 혈행, 그리고 복막이나 흉막강을 통해서 주변의 장기로 이동하여 전이되어 다시 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캑시아. 카캑시아는 악액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인체의 체액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악액질, 카캑시아는 칼로리를 인체에 보충해 주어도 영양학적으로 비가역적인 체질량의 소실이 이루어지는 전신적인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우측 그림에서처럼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말기 암이 되었을 때 암세포들이 다 영양 부분을 뺏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체질량이 매우 감소하고 근육도 다 사라져 있고 약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피부와 뼈만 남아져 있고 근육이나 피하지방층이 거의 사라진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카캑시아, 악액질은 체중 감소나 근육 위축, 피로감, 약화, 식욕 감소 같은 것을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대개 암이나 결핵, 에이즈, 그리고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 등의 소모성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카캑시아, 악액질이고요. congenital, 선천성 이런 뜻입니다. 아까 acquired는 태어나서 획득된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것과 대비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고요. 예를 들어서 congenital heart disease라고 하면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고 대문자로 CHD라고 흔히 쓰는데요.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의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천성 질병의 경우 외관상으로 보여지면 출생할 때부터 발생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congenital disease가 있지만 기능의 부전이 나타났을 때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congenital, 선천성이라는 뜻입니다. degenerative, 퇴행성, 태부적인, 쇠퇴하는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세포의 변화나 붕괴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degenerative disease가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악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을 degenerative disease라고 하죠. 퇴행성 질환인 degenerative disease는 세포 변화에 기반한 지속적인 과정의 결과로서 흔히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 degenerative arthritis도 노화와 관련돼서 통증이 관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관절이나 어깨관절 이런 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특히 자주 사용하는 손가락에도 퇴행성 관절염, degenerative arthritis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 병도 뇌의 degenerative change,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omorbidity, 동반질병, 동반질환이란 뜻인데요. 중복이완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원래 주가 되는 질병이나 또는 장애에 추가적으로 하나나 그 이상의 장애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두 가지 이상의 질병이나 상태가 있는 것을 comorbidity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주 질병을 치료하거나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 환자는 동반질환으로 심내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만만 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이 비만이 있으면서 comorbidity, 동반질병이 있어서 심내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치료도 어렵고 치료하는 방법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morbidity, 이완이라고 하고요. 이완이란 특정한 질환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비만 이렇게 질병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질병에 이완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에 이완된 상태를 morbidity라고 하고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이완율은 morbidity rate라고 합니다. 하지만 morbidity라고 쓰면 이것이 이완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Motor Vehicle Accident, MVA하고 소문자 S를 써서 자동차 사고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교통사고를 의미하는 트래픽 액시던트와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죠.
외상 환자를 볼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 외상이란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트라우마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우리 교재에서는 신체적인 외상, 피지컬 트라우마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좁게 얘기할 때 트라우마는 피지컬 트라우마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응급실에 많이 설치된 외상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죠. 이때 여기에서의 트라우마도 피지컬 트라우마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본 자동차 사고나 낙상 이런 외상에 의해서 발생한 질병들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리아즈, 부상자 분류란 뜻인데요. 처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트리아즈가 있는데 케이타스라고 합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이고요. 코리안 트리아즈 앤드 어큐이트 스케일의 약자입니다. 응급실에 내원하면 가장 먼저 환자 분류소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문진, 진찰, 그리고 환자의 호주 증상에 따라서 트리아지해서 중증도와 긴급도를 결정하고 처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트리아지, 재난간호나 응급간호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엔테럴, 장관, 소하관 이런 뜻이에요. 엔테로가 창자를 뜻하는 이야기죠. 거기에 AL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접미사가 붙은 거예요. 엔테럴 피딩이라고 하면 장관 영양법을 의미하고요. 흔히 우리가 코로 위관을 위까지 삽입한 다음에 유동식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엔테럴 피딩, 장관 영양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졸중 등과 같이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영양 공급 방법입니다. parenteral, 비경구적이란 뜻이고요. 입이 아닌 경로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을 parentera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경구적 방법으로는 피와 근육 내, 정맥 내 투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때는 정맥 내 투여, intravenous injection이라고 하죠. IV 인젝션을 통해서 투여를 하게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비경구적 투여 방법입니다. Total Parenteral Nutrition, 약어로 TPN으로 쓰는데요. 완전 비경구적 영양법입니다. 금식을 하는 환자에서 입으로는 영양 공급을 전혀 하지 않고 정맥을 통해서 영양 수액을 공급하고 인체에 필요한 전체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을 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전 비경구 요법은 말초 정맥이나 중심 정맥을 이용해서 시행하게 되고요. 중심 정맥을 이용하는 경우 중심 정맥관을 우심방에 삽입해서 영양 공급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면 그림의 수액 봉지가 2개 있죠. 왼쪽에 있는 것이 중심 정맥관을 사용해서 쇄골의 정맥으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액병이 말초, 페리페랄 베인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중심 정맥관을 사용하는 경우 고농도의 더 높은 칼로리의 영양 공급을 시행할 수 있고요. 페리페랄 같은 경우 너무 높은 농도의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 통증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금식을 해야지 되는 환자라고 하면 중심 정맥관을 삽입해서 TPN, Total Parenteral Nutrition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2주차 병리학 핵심 용어를 살펴보았어요. 질병의 기전을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어휘들을 살펴보았고요. 수업에서 잘 기억했다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수업 내용을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